네, 2021 DMZ 포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세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원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1 DMZ 포럼은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이뤄진 그간의 논의와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실천 방안을 도모하는 장입니다. 그럼 이제 평화운동 협력 세션 1-3 DMZ 접경 지역의 평화와 번영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좌장을 맡아주신 박정 위원님 소개 올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발제를 담당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재준 고양시장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민경태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재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좌장을 맡아주실 박정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판문점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와서 평화를 같이 논의하면서 했던 것이 얼마 전인 것 같습니다. 또 판문점이라는 곳은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동이 열렸던 곳으로서 정말로 우리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열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있긴 하지만 오늘 또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미하셔서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계십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단지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공통된 관심사이고 또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지자체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고양시의 이재준 시장님을 모시고 또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 그리고 민경태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님 그리고 유재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님을 모시고 DMZ 접경지대에 대한 평화와 번영 및 어떻게 이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모두 세 분 다 평소에도 평소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연구를 많이 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션에서 좋은 의견이 제시되고 이것이 우리 DMZ 접경 지역의 여러 활성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발제 시작할 텐데요. 우리 이재준 고양시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분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한 분당 한 12분에서 15분 사이에서 조절을 해주셔서 압축해서 좀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플로어에 대해서의 질문 또 한 라운드를 돌면서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재준 고양시장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양시장 이재준입니다.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은 사실상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시사해 줬습니다. 희망이 많이 부풀어 있었죠. 그해 가을에 고양시에 이종혁 아태 부위원장께서 오시고 저는 그분을 모시고 한 30-40분 그 고양시 투어를 해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년 3월 1일 그러니까 2019년 3월절 행사는 고양시에서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3.1절이 남과 북이 갈라지기 전에 모든 그 민중들이 일제 침략에 맞서서 싸웠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로 됐던 아름다운 기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남쪽에서 복원한 항일 음악을
이제 북측에서도 또 갖고 있는 항일 음악이 있다면 함께 만들자 해서 3.1절 행사를 항일 음악회로 해가지고 식민지 주둔군이 일제 식민지 주둔군이 있었던 34단에서 개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꿈이 많이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로 인해서 빗장이 잠기고 오히려 남북 연락사무소까지 폭파되고 그리고 고난의 행군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라는 이제 얘기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국가가 큰 사업들을 하지만 이렇게 단선적인 체제로 인해서 구축되었던 어떤 연락망이나 그 접촉 그 채널들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미국이라는 그 어떤 미국 그 제재라는 측면에서 너무 우리가 그 경성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민관과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정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스럽게도 2020년 3월 19일 고양시와 파주시 두 군데가 그 정부의 대북 지원 사업 주체로 처음으로 승인이 되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께서 이제 취임하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구조가 다각화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여러 가지 그 대북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금 같은 경색 국면이 발생돼도 다른 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봉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30년 그 넘게 지방자치가 되면서도 사실 형식적인 지방자치였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이 지방이 각자의 혁신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대북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왔는지, 평화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왔는지 고양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고양시가 그 장항습지가 람사르 사이트에 정식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여기는 그동안 그 철책선, 이중 철책선에 묶여가지고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땅이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이 평화의 메시지를 달고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개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강 하구에서 유일한 습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습지가 좀 더 확대가 돼서 그 고양 파주 김포뿐만이 아니라 북측의 한강 하구까지도 함께 습지 보존을 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이런 측면들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장항습지 인근에 여러 가지 초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우리가 뒤에 문제 평화 행군을 시작하는 시발점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문제시나 내지는 평화 통일을 할 때 모든 분들이 체험학습장으로 쓰게 되고 또 여기에 외국인들이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 뒤에 문제의 그 실상이나 내지는 철새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학습장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지방자치 고양 파주 김포뿐만이 아니라 북측과 계속 연대해서 이 지역에 오는 철새의 이동 경로 내지는 습지를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내지는 환경을 남북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물꼬를 들는 또 하나의 시발점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2018년도에 아시안 게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남북 공동 농구 시합을 보는데 우리 팀들이 유달리 실수가 많아서 패스미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이게 언어의 차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상시는 언어가 서로 소통이 되지만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는 옛날 사투리처럼 본래 쓰던 언어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스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해서 그 고양시는 남북 표준도시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북한에 우리 그 남측의 인사들이 가거나 그 대통령 수행 저기들이 갔을 때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을 어떻게 책임질까? 그리고 그 북한의 교량들이 40톤 이상의 하중을 받는 교량들은 어디에 있을까? 그렇다면 다리를 다 건너갈 수가 없고 교량의 하중에 대한 지도를 또 그려야 되지 않을까? 실효도는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들과 함께 그 스포츠 용어부터 통합을 해보자 이런 이제 시도가 있었죠.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2019년도에 남북 표준도시 표준 시범도시 추진 방안 연구를 했고 2019년 3월달에 그 포럼을 개최해서 남북 표준 공동연구, 남북
공동표준연구센터 설치, 특정지역 시범사업 설치, 전면 적용 등의 로드맵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 간에 필요한 부분부터 지금부터 해나가는 작업, 이것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양시는 그 후에 남북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완화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 남북과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해서 2020년 11월 달에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인 임종석 특보님께서 하시는 여기와 협업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어느 도시와 자매 결혼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21년 2월 달에는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와 이해찬 대표님께서 하시는 거죠. 개성 1일 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은 지금도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용을 북측에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고 거기에서는 개성을 안내만 해준 역할을 한다면 미국의 제재에도 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누군가는 시도를 하고 누군가는 어떤 돌파구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 지금의 경제 국면을 돌파하는 해법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가 최고로 요새 최고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남북 평화 의료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북이 함께 평화 의료를 통해서 뭔가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암센터와 함께 저희는 평화의료센터를 구축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고양시 공무원 한 분이 파견되어 있고 제일 필요한 것이 지금 언어거든요. 그래서 의학 언어를 지금 함께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에 있는 고양시는 6개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 인프라와 북한 쪽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생의학 쪽에 이 업무들을 함께 해서 어디선가 연구를 한다면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것은 9.19 평양 공동선언 제2조 4항에 들어있는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 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는 남북 기본 합의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명지병원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것을 북한말로 번역을 해서 북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방역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사례를 북측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평화의료 클러스터를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일산 테크노밸리가 이제 착공을 하면 거기다가 이제 지키로 하는데 사실 평화의료 클러스터를 DMZ에 이렇게 설치하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병원이나 클러스터가 폐쇄되고 개방되고 이러한 유동성이 있고 또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의료진이 있어야 되는데 의료진이 DMZ라는 곳에 뚝 떨어져서 이렇게 근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가 종합병원 6개 내는 고양시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이 평화의료 클러스터를 내지는 평화의료 센터를 직접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는 화상 진료로 북측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 케어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연구진들이 만든 것들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서로 파견하는 것 의료진들 가지고 좀 더 나은 남북 간의 공동 의료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이제는 정부가 획일적으로 지시하는 사안에 따른 어떤 남북 간의 평화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선언적 의미에서의 평화 그리고 거대한 담론에서의 평화라는 측면보다는 각 기초단체를 활용하거나 공공이나 민간 영역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채널들을 갖고 운영을 하고 특히 실리성이나 내지는 기민성을 겸비하고 있는 것이 기초단체라고 봅니다. 이 기초단체에다가 많은 권한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승인을 해주고 물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다면 더 다각적인 이런 정책들이 구현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양시도 지금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약 50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소요가 되고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것들도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코로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약품들을 다른 나라에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는 요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3자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경제 국면을 조금이라도 쉽게 또 빨리 돌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에 가셔서 내일 새벽이면 어떤 이제 회담 결과가 나올 텐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남북 문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긴 안목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해야지만 결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것이 성공한다, 성공을 안 한다가 아니라 많은 지자체들, 특히 접경 지역을 마주하고 있는 경기 북부 쪽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함께 노력해서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내 간다면, 그리고 그러한 기초단체, 지방정부한테 힘이나 역량을 준다면 충분히 이런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험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단의 골은 결국은 우리 남쪽 국민들한테도 해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주체적인 생각을 갖고 좀 더 대범하게, 그리고 좀 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밀어주면서 함께 정부가 파트너십을 갖고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준 시장님 발제 감사합니다. 우리 고양시가 위치한 자연 환경서부터 또 근현대사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인들 초소까지를 이용해서 문화화시키고, 그리고 학술적 접근들을 상당히 많이 했네요, 그동안. 그래서 의료 용어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용어까지를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큰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결국은 관광으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제가 듣기로도 평양냉면점까지도 개설할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의료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고양시가 앞으로 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에 대한 서비스 부분, 이런 것들도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까지도 이 남북교류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해서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들을 가능하게 했는데, 중앙정부의 탑다운 방식보다는 각 지자체들의 특성을 살려서 이것이 좀 더 남북관계에 대한 물꼬를 트게 하는데 더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또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께서 또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시간은 마찬가지로 12분에서 한 15분 사이에 좀 끝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의 서보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평화지대화의 과제와 대책입니다. 여러분, 평화지대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우리 대한민국 또는 북한과 사이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비무장지대 DMZ라고 우리가 전쟁 이후에 서로 교전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무장지대가 사실은 휴전선 해서 남북한 각각 4km씩 해서 그 안에 비무장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비무장이 아니라 중무장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전협정상에서의 비무장지대의 원래의 모습을 복원한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접경지대, 현재 DMZ 일대와 그 접경 지역을 안전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지대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평화지대화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만들었고, 이것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있었던 남북한 군 지도자들이 서명한 남북 군사 합의서에 이 내용이 자세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지대 또는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것은 이
분단된 한반도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분쟁 당사자, 분쟁 쌍방들 사이에 불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 재발을 막고 상호 신뢰에 기초해서 공동 협력을 해 나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물리적 공간이자 정치적인 신뢰 형성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학에서는 이 평화지대가 평화와 경제, 평화를 더욱더 정착시켜 나가면서 이 분쟁을 일으켰던 쌍방들 사이에 경제적인 번영과 사회 통합을 추구하고 또 경제적인 이런 성장과 발전을 기하면서 불안한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호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이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창하고 하면서 평화 경제라는 화두를 꺼내었지만은 사실은 이미 이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평화를 증진시켜 나가는 그런 초기 상태에서의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개념으로서 평화 경제라고 하는 것을 제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보 담론은 발전되어 있는데 이 안보가 결국은 우리 이 분쟁 지역을 평화지대로 바꾸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대중들이 안심하고 그리고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분단과 정전 체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지금까지 평화 담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평화지대, 평화 경제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사실 늦게 우리한테 다가왔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또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오래된 일 같은데 우리한테는 상당히 가슴 벅찬 2017년 말까지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이 말 대 말의 전쟁이 실제 전쟁으로 비화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에 정말 오랜만에 이 평화 무드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 그리고 북미 사이에서는 최초로 싱가포르를 그리고 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거기에 부속 군사 합의서로서 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그런 군사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돌이켜 보면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지상은 물론이고 그리고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합의, 그리고 어떠한 군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상대를 침입하거나 공격하지 않기로 한 것, 그리고 군사 훈련이나 무력 증강, 정찰 행위 이런 것 등을 할 때 상호 사전 통보 그리고 향후 위와 같은 것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합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DMZ 안에 철원에 있는 우리 한국 전쟁 때 상당히 격전지였던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 남북이 공동 유해 발굴하는 기로 합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JSA를 비무장하는 이런 합의도 했었죠. 이 중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해상, 육상 그리고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즈음해서 그 이후로부터 다행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행한 것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화살머리 고지에서의 공동 유해 발굴 사업, 시범 사업이죠. 또 이것을 위해서 남북이 그 길을 닦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강 하구를 공동 이용하기 위해서 한강 수역을 조사하는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북미 사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결국 비핵화 협상의 중단이 남북 사이에 합의했던 사실 이 합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쟁을 하고 나서 분단되고 나서 지금 60년, 7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전쟁을 한반도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그중에서 재래식 무기 증강이죠. 또 휴전선 일대에는 이 무기와 병력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줄여나가고 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또 군비 축소를 해나갈 수 있는 상호 신뢰를 조성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한 남북 군 당국 간의 합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로의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해왔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018년 늦었지만은 우리가 남북 군사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이행을 했고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 남북 군사 합의 이행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 국민들이 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통일 문제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남북 간의 이 평화를 정착하는 문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잠시 여론조사를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과 한국갤럽이 2007년부터 매년 국민들의 통일의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이 언제입니까?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2007년의 여름인데요. 그때 국민들의 통일 지지도를 조사해 봤더니 63%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뭐 50%를 조금 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지지도가 40%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지지한다고 할 경우에 왜 지지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교과서적인 답변이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 우리 민족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다, 이렇게 답을 했고, 그 다음 지금도 상당히 보기 중에서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거의 똑같이 1위로 올라오는 그 응답이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왜 하느냐 하면은 이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통일을 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원칙이자 수단을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평화 통일이라고 말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평화가 수단과 절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통일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평화의 의미를 이런 최근에 국민들의 응답 속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은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왜 해야 되느냐? 민족 재개화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북핵 문제의 장기화, 그리고 피로 현상,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평화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주지 않았냐. 2018년 정말로 이 꿈과 같죠. 1년 동안에 이 평화에 대한 논의가 이 남북은 물론이고, 이 판문점에서 한번 남북미 정상이 잠시 회동한 적도 있었죠. 이것도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최초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도 최초였고요. 이런 평화 무드 속에서 이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DMZ를 평화지대화로 만들자라고 합의를 했고, 사실 이런 합의 이전에 제안들이 우리 국내의 학계나 또는 관련 국제기구들에서 공고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여론, 우리 국민들과 또 전문가, 정치권에서의 많은 노력들이 더불어서 2018년에 남북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이 상황이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 역시 북한의 기만 전술, 또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이간시키기 위한 원래 책략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고 역시 이제 패배적인 생각에 빠지고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또 평화를 정진해 나가기 위한 이 정치적 군사적 협력을 우리가 포기할 거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한반도 문제를 지켜보는 외국의 관찰자들은 흥미로운 하나의 현상이죠.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가 또 중단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나갈 때 이 남북이 합의했던 최초로 합의했던 DMZ 평화지대화를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더 이행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몇 가지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DMZ 평화지대화가 이루어지려면은 이 합의가 2018년에 남북 사이에 있었지만은 결국은 미국 유엔 사령부입니다만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미군과의 이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남북 사이에 교류 협력에 대한 군사적 보장, 육로를 통해서 남북 사이에 교류 협력을 할 때 결국은 DMZ의 통과 출입 문제가 있고 이것이 현재 관할하고 있는 유엔 사령부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김대중 정부 때에도 남북 간의 최초의 교류 협력의 군사적 보장 때 유엔사와의 협의가 처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상호 이해에 의해서 협력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의 어떤 그 계기별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남북과 그리고 유엔사, 사실상 미국 사이에 이런 협력을 통해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보건 그리고 살림, 그 앞서 말씀하신 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접경지역 남북 지자체들 사이에서의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은 이 정전협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 평화 정책에 기여하는 이런 민간의 행사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현재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시켜야 되고 또 그것이 복잡한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발판으로서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침 정상회담 기간 중에 미 하원에서 종전 선언을 담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이 지금 상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과 미국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모두에 말씀드렸던 한반도가 접경 지역에서의 평화지대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이 평화경제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국제사회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보혁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딱 맞춰주셨습니다. 남북 군사 협의에 대한 의미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래서 DMZ 접경의 평화지대가 갖는 의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그동안 현재는 소강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평화를 많이 담보할 수 있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민주정부 2개 민주정부 때와 지금 3개 민주정부 때 시간의 간극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밝혀주셨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제 통일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상당히 평화 쪽으로 이동을 했고 그것이 평화가 통일로 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목적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까지도 상세히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시제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죠. 우리 민경태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로 현재 계시는데 메가시티라든지 스마트시티에 대한 책들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을 연구를 많이 해주신 우리 민경태 박사께서 또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의 민경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DMZ 접경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그런 DMZ 지역을 과연 어떻게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인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첨예한 또 갈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주제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먼저 DMZ 지역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개발론자와 생태론자들의 상당히 그 논쟁이 있습니다.
개발론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이런 접경 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생태론자 입장에서는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에 반대하는, 제가 DMZ 관련 회의에 몇 차례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이러한 논쟁이 때로는 서로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DMZ 지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사실 그렇게 논쟁할 거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DMZ의 실상을 잘 살펴보면 대립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성사진으로 이렇게 찍은 자료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이 DMZ 공간은 획일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동부 산악지대는 울창한 산림이 있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또 DMZ 내부 공간을 보면은 남북한의 군이 경계를 위해서 거의 수목을 자주 그냥 태워버리고 제거해버려서 사실은 DMZ 내부 지역 안에는 생태적인 가치가 그리 높지 않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DMZ 영역 바깥의 접경 지역이 또 동부 지역에는 오히려 생태적 가치가 더 높을 수도 있고요. 또 서부 임진강 한강 하구 지역에는 DMZ 자체 존재하지 않고 남북의 공동 이용 수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뢰 문제도 아주 큽니다. 지뢰 제거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제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지뢰 제거 비용을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DMZ는 교통망 통과되는 지역에 한정하고 개발은 배후 접경 지역을 위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건을 반영해서 환경을 잘 살펴보고 한다면 개발론자와 환경론자의 논쟁이 그렇게 또 많이 벌어지지 않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DMZ 접경 지역 개발 방향을 이렇게 한번 3가지 방향에서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DMZ 전체적으로 봤을 때 DMZ는 제한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배후 도시가 없는 곳에서 DMZ 안을 개발하는 것은 이건 부적절하겠지요. 그래서 교통망이 통과하는 지점이라든지 그리고 특별구역, DMZ 국제평화지대와 같은 그런 지역에 국한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배후 접경 지역은 교통 물류 거점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도 아주 광대한데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남북한을 연결하는 거점 도시 중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선택해서 집중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와 같이 제조업 위주의 특구를 여기저기 막 이렇게 남발하기보다는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신산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서부와 중동부 지역의 이런 지리 환경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다면 서부 접경 지역은 교통, 물류, 무역 중심으로 육성하고 중동부 접경 지역은 생태, 관광, 휴양 중심으로 육성하는 이렇게 방향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부 접경 지역을 개발할 때 사실 한반도의 중심축이 이 경의선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핵심 지역이죠. 한반도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서울, 평양 이 수도권 지역에 산업시설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교통망 연결만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하고 북한의 평양, 남포, 해주, 개성 지역을 연결하는 이러한 지역은 가칭 서울, 평양 광역경제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도시 간 협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오고 가고 교역을 할 수 있다면 서울, 평양 지역 정도는 고속철로 한 40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은 하나의 메가시티 리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해양을 연결하는 이 한반도의 지리경제학적인 특성을 생각하면 서울, 평양 광역경제권은 남북한만의 연결이 아니라 대륙과 해양의 물류가 교차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급속한 물류와 여객의 그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경의선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운 철도 교통망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존 경의선도 현대화해서 잘 써야 되겠지만요. 또 새로운
고속철망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또 최근에 GTX-A라든지 GTX-D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종착역이 우리 한국 서울 수도권까지만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개념을 바꿔서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개념을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 평양 메가 수도권의 광역 교통망이다. 만약에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GTX-AD를 북서쪽으로 더 확장할 경우에 GTX-A는 서울과 경기 북부와 평양 지역을 연결하는, 그리고 GTX-D나 또는 새로운 광명에서 연결되는 고속철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울 경기 남부와 또 평양을 연결하는 이런 라인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순전히 이제 제안을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다중 교통망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강의 다리만 해도 25개가 넘는데요. 강남, 강북, 경기 남부가 북부를 연결하는 그런 교량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미래에 남북한이 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남북한 경제가 연결되는 그런 대동맥과 같은 연결을 하게 되는 우리 한반도의 서부축, 경의선 축은 단일축이 아니라 이렇게 다중 교통망, 철도망이 미래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특히 핵심 지역을 해주, 개성, 인천 삼각벨트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남북 평화 체제가 실현된다고 한다면 군사시설 이전해야 되겠죠. 지금 해주와 백령도, 연평도 군사력이 아주 밀집돼서 대치하고 있는데 여기 군사력 뒤로 물리고 한강하고 개성, 강화, 김포의 철조망 다 걷어내고요. 그렇다면은 교량과 도로를 연결하면 해주, 개성 지역과 우리 강화, 김포 지역 이거를 다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미래에 DMZ 국제평화도시가 들어오고 컨벤션 센터가 들어온다면 해외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회의하고, 그리고 DMZ 평화공원, 판문점 방문하고 개성 한옥마을도 갔다가 우리 만월대, 병란도 가고, 또 이 한강하구 지역에 요트, 유람선 선착장도 만들고 호텔 리조트 시설도 건설하고, 인천공항 동부가 허브공항으로서, 그리고 해주항도 동부가의 무역항으로서 개발하게 되면 이 지역이 한반도의 핵심적인 남북한 협력지대로 발전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부 접경 지역의 개발 방향을 정리해 보자면요, 파주, 김포, 강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 물류와 무역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할 잠재력이 있겠다. 그래서 북한 개성, 연안, 해주 지역에 북한산 농수산물을 우리 수도권 또 평양에도 공급할 수 있고요, 서울에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기지로 협력할 수 있고, 해주, 개성 산업협력벨트 구축하고 남북한의 공동시장을 육성하는 그런 것을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한강 하구와 경기만 일대는 우리 남북 경제 공동체의 주요 무대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DMZ 국제평화지대, 이 지역은 우리 기존 제조업 중심 생산시설만이 아니라 교육, 지식, 컨벤션, 새로운 산업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북한의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경영, 의료, ICT, 관광 분야의 인력을 우리가 교육하는 남북협력교육센터, 또 외국인이 우리 여러 가지 우리 K-팝에도 관심이 많고 한류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국제학교, 이런 것도 우리가 DMZ 국제평화도시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동부 지역을 볼 때는 이 지역은 생태 관광 휴양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자연 환경이 잘 보존돼 있는 산악이나 해안지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규모 산업단지 대신에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산업, 그리고 전면적인 개발보다는 이 경원선, 동해선, 항만 이런 교통 네트워크 중심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부 고지대 환경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이미 경원선 지나는 세포 지역에 축산업을 발달시켰는데 여기에 약용식물이라든지, 북한 고산 지역에 과수 농장이 있는데 여기에 스마트 팜을 조성하고 허브 농원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첨단 기술을 접목한 농생명 분야 남북 협력을 우리가 협력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북의 동해안과 산악지대를 연계한 관광 휴양 산업도 유망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동해안과 산악지대의 명소를 활용해서 또 여러 금강산, 원산, 마식령, 양덕, 안천, 설악산, 오대산, 속초, 양양
그리고 또 이 지역의 항구 도시를 연계하는 국제 크루즈도 유망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의료 관광이나 헬스 산업을 육성해서 복합 휴양 산업으로 우리가 지중해 휴양 산업 같은 것을 벤치마킹한다면 이 동해안 남북 협력해서 건강 미용로 의료 스파 체육 요양 명상 실버타운 이러한 생태와 관광을 융합한 휴양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접경지역이라는 것이 미래의 남북한을 연결하는 아주 접점이 될 것인데 마치 생명체 세포가 단절돼 있다가 다시 연결해서 봉합 수술을 해서 혈관을 연결하듯 그런 작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그 생명체 효모세포의 세포 융합 과정인데요. 첫 단계에 보면은 세포벽이 2개가 붙어서 접합관이 형성되는데 우리가 남북 통합에 비유한다면은 교통, 도로, 철도가 놓이고 통신, 에너지망이 연결되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과정에 비유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단계에서 세포벽이 열리면서 세포 질, 기능이 서로 융합되는 과정은 우리 남북한 산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에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N으로 표시된 핵이 양쪽에 있다가 서로 가운데로 와서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 세포핵 융합 과정이 벌어지는데 우리 남북한에 있어서 제도적 정치적 통합 과정으로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정치적인 통합은 맨 마지막에 먼 미래에 우리 차세대에게 맡겨둔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은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상호보완적인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접경지역은 그 처음 단계 세포의 접합관이 형성되고 이 세포벽이 분해되는 그 접점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교통망, 통신망을 미리 준비해서 북한하고 어떤 식으로 이 혈관을 잘 이어나갈지를 염두에 두고 그 혈관, 신경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제한적인 개발을 한다면 접경지역의 환경 파괴를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친환경적이고 생태를 유지하면서도 우리 미래 한반도의 경제적인 발전을 남북이 함께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도로망, 철도망 계획을 세우고 확정 짓고 우리 남측만이라도 이미 거기를 착공을 해서 준비를 하고 아울러서 관련된 경제 제재,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바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추진 방안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남북이 의미 있는 협력 과정의 중심이 되는 접경지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경태 교수님께서는 우리 생물학적 해법을 제시하셨는데요. 우리가 대통령도 주장하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H 모형에서 황해권에 대한 이용 그리고 또 동해를 중심으로 관광 그리고 역시 또 접경지대를 관통하는 이런 평화 또 관광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데 아무래도 서쪽 지역은 그동안 산업 중심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그 생태학적 보전보다는 좀 더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준비를 통해서 북한을 또 발전을 이끌어갈 그런 역할도 할 지역이다. 또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역시 중동부 부분은 생태가 아무래도 잘 보존돼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한 관광이나 휴양까지도 경제적 문제까지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전문가답게 새로운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철도에 대한 그동안의 경의선 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신경의선에 대한 제시도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번째 발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유재심 연구원께서는 환경계획연구소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
DMZ 부분을 어떻게 환경적으로 잘 보존하면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발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시간 역시 12분에서 15분 내에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재심입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제목은 DMZ 생태공원과 아마 접경 지역 그 주민들과 연계 방안 이런 취지로 저한테 그 제목이 주어진 것 같은데요. 이 제목을 제가 받고 나서 DMZ에 꼭 생태공원을 만들어야 되나? 그다음에 법적 지위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좀 잠깐 해봤었고요. 그래서 생태평화지구 말씀을 하시는데 생태평화지구의 법적 지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뭐 공원지구라든지 시설물지구를 배치를 해서 거기에 뭐 국제평화 단체나 NGO나 뭐 이런 것들을 시설을 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순서가 좀 뭔가 거꾸로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을 저렇게 캡처한 것은 DMZ가 19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로컬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글로벌 평화의 이슈 지대가 되었기 때문에 DMZ 글로컬로 봐야지 우리 남북 문제만 가지고 의제를 설정하기에는 이미 그 한계를 지났다 이런 의미에서 저렇게 캡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 진행을 하면서 현재 당면한 의제가 뭔지를 그러니까 과거부터 내려온 의제가 아니라 현재 당면한 간단한 의제를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DMZ 일원의 지금 개발과 평화 공원의 그 현황들 그리고 글로벌에서는 접경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요인들을 잠깐 추출해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DMZ의 생태공원을 조성을 한다면 어떤 고려사항을 반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민들하고 어떻게 연계 방안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전 세계의 글로벌과 한반도 의제의 공통점이 아마도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문화변동에 관한 거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MZ세대라고 부르는 젊은 사람들은 우리 세대하고 다르게 이 문제를 굉장히 사회 정의나 공정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남북 그 평화협력에도 이런 문제들을 반영을 해야 되고 의제가 적응의 문제로 이렇게 수능적 적응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 담아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속가능한 평화협력, 그러니까 평화번영이라는 그 의제가 있는데 이게 전통적 개발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제가 듣기에 굉장히 23개의 정부 부처와 기관 그리고 183개의 개발 정책들이 지금 접경 지역에서 서로 각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발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약간의 통계 왜곡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남북 간에 일단 DMZ 현황을 한번 제가 평상시에 그린 게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용어의 차이라든지 이 구성의 차이를 떠나서 이렇게 지금 남한에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 그 두 군데 그리고 서해 5도까지 이제 세 곳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통상적 우리가 그 생활권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때는 동부, 뭐 중부, 서부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는데 사실 제가 그 DMZ에 관한 R&D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좀 약간 다른 것도 있고 좀 맞는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뭐 연구 영역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남북의 DMZ도 다르고 횡축으로의 DMZ도 다른데 다행인 것은 생태계로 구분을 하면 생태 요인들로 구분을 하면 남북이 세 개의 생태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동이라고 얘기하는 곳, 영서라고 얘기하는 곳, 그리고 한강요역에 있는 저 지역 세 군데를 남북이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그 공통점을 찾아서 한번 어떤 방안을 내보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23개의 정부 기관과 183개의 이런 클레버한 굉장히 개발들이 서로 각축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가장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부분이 아마도 BR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DMZ 일원에 생물권 보전 지역을 설정을 하고 이 DMZ를 포함해서요. 근데 이제 현재는 DMZ는 빠져 있고 DMZ 그 아래에 파주를 제외한 연천부터 강원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금강산하고 설악산은 이미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묶으면 저런 그림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데 저게 사실은 조선시대 초기? 네,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설악산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아마 금강권으로 다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남북의 좀 공통점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잠깐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접경 지역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제 평화공원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원래 공원과 공원이 있던 접경지역 공원과 공원이 따로 있던 지역들을 두 개를 통합하면서 평화공원으로 명명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평화공원과 비슷하지만 서로 네트워크, 평화 네트워크로 묶어서 접경지역과 접경지역을 묶어서 이렇게 평화활동을 하는 곳들이 있었는데 이런 건 굉장히 월경성 멸종위기종 보호 아니면 생물다양성 아니면 기후경제 이런 네트워크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에 이렇게 묶인 이유가 국경에 서로 차이가 나면 등가 가치로 교환할 게 없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양쪽이 가지고 있는 동등한 가치가 자연환경이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생태공원들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이게 지금 가장 제가 모범 사례로 뽑고 있는 에콰도르하고 페루의 접경 지역인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환경, 평화, 그리고 외교라는 이런 학제간 학문까지 탄생시킨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의 DMZ에는 이제 어떤 요인들을 좀 적용을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이 생태평화공원이 있고 그리고 세계유산을 등재하는 이런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기반 사업이 있고 거버넌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DMZ 평화 번영 정책은 생태공원하고 세계유산 등재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지금 안 하고 있는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게 거버넌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기반이라는 것도 사실은 거버넌스의 일종이고 지역 기반은 지역과 지역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수용을 하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중앙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정책들만 가지고는 접경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그 양쪽에 접경 지역 양쪽에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어떤 그 공통점을 찾고 그다음에 그 공통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가치들이 있는데, 문화적인 가치, 생태적인 가치, 역사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양측이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서로 대화가 되는 그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서로 협의가 됐을 때 지역 기반의 예를 들어서 생태관광이라든지 서식지 보존 활동을 통한 어떤 다른 파생경제라든지 이런 생태경제 협력 그 사업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버넌스를 실행을 하는 데는 영향력이 있는 1.5트랙의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와 로컬 네트워크가 동시에 중요하였습니다. 여기는 세포등판인데요. 2019년도에 방문했을 때 이 남북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이렇게 한 철원을 바라보면 30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제가 밤 영상을 캡처를 한 건데요. 남북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다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너무 경쟁적이고 클레버한 개발들이 막 들어가면 한쪽에서는 또 반작용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이제 클레버한 개발을 보통 와이지한 개발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기법들이 유네스코에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핵심 지역, 완충 지역, 그리고 협력 지역 이 부분을 적용을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BL은 약간 그러니까 핵심 지역이 좀 벗어나 있고 빠져 있는 이런 상태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남북의 어떤 가치를, DMZ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업이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DMZ를 사이에 두고, 핵심 지역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공유하는 사업을 찾아봤습니다. 이 고전에서 따온 건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려 시대에는 개성이 수도였고, 기록에 보면 병난도를 통해서 들어온 상인들이 개성에서 채비를 해서 그 금강산까지 걸어가던 기록이 있습니다. 13일 걸렸다고 하네요. 조선시대 때는 제물포로 들어온 중국 사신들이 한양에서 채비를 해서 또 걸어서 금강산을 갔는데 한 15일 정도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이 남북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이 상당히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글 기반에다 한번 지역을 현대어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엮어봤는데요. DMZ 핵심 공간을 사이에 두고 완충 지역이 이렇게 환상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동해선과 서해선 축이 이미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걸어가는 길을 남북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좀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남한의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거버넌스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기록에 나오는 게 해로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로형까지 같이 연결을 하면 이런 노선을 따라서 남북이 한번 지금 거버넌스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공통 사업을 통해서 좀 거버넌스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방법으로 우리 자꾸 DMZ에다 산티아고 길을 얘기하는데, 그냥 산티아고 길은 스페인에 그냥 놔두고 DMZ는 한반도의 인문학의 길, 그리고 남북이 공유하는 걸어서 금강산 가던 옛길을 한번 같이 복원을 해보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DMZ는 좀 그러니까 계획 유보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일단 합의된 동해선, 서해선을 우선 주축으로 해서 연결을 하고, 그리고 DMZ의 개발, 아까 이렇게
그 미래형 개발은 좀 미래 세대가 나머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좀 남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재신 박사님께서 가치 중심의 보전 떠오르고 있더라도 고문원을 통해서 인문학의 길을 새로 만들자. 그래서 컨텐츠를 담은 보전과 관광일 수 있겠죠.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시키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거버넌스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분 발제를 다 영역별로 주제별로 다 잘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질의응답을 좀 진행을 할 텐데요. 혹시 플로어에서 이 발제를 듣고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우선적으로 제가 좌장으로서 아무래도 유재신 박사님은 좀 보존 중심으로 미래 세대의 개발을 맡기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민경태 박사님은 그래도 북한도 아무래도 단순한 생태 보존보다는 물론 마식령이나 원산지구 같은 데에 스키장도 만들고 온천지구도 만들고 해서 관광 중심으로 가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보다는 더 바쁠 수도 있는 것이 철도의 연결 또 해주를 중심으로 한 공업지대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개발과 보존 다 필요하고 또 하겠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경태 박사님. 네, 유재신 박사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도 생각한 것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을 저는 계속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신 박사님 내용 중에서도 DMZ보다는 DMZ 접경 배후의 어떤 금강산 가는 길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환영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보존된 지역을 또 우리가 금강산 가는 길로 또 삼을 수 있다. 저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재신 박사님 말씀 중에 개발은 동축과 서축으로 한정하자. 그리고 DMZ 지역은 유보하자라는 그런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교통망 중심의 개발, 주요 거점 중심의 개발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의 접경 지역을 잘 들여다보면 서부 접경 지역의 경의선 일대를 아마 유재신 박사님이 말씀하신 서부축, 서해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따지면 뭐 파주, 고양, 뭐 김포, 강화 이런 데를 다 연결해서 그 서해축은 사실은 또 한강 하구 쪽에는 DMZ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은 우리가 교통망 교량을 연결하고 또 기존 경의선 축을 확대하고 하면은 배후 접경 지역의 주요 거점 중심 물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은 환경적인 보존을 하는 것과 크게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제한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도시가 있는 지역을 연결하는 한국의 도시와 북한의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그 사이에 우리가 만들어질 물류교통의 어떤 물류기지라든지 그런 핵심 시설들은 이미 우리가 보존해야 될 지역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리고 또 동해선 축은 또 이미 또 우리가 연결을 시도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유일하게 걸리는 축이라고 한다면 경원선 축일 것 같습니다. 경원선 축이 이제 그 잘 보존된 한 가운데를 이제 지나갈 수 있는 축인데 저는 그것마저도 경원선 축도 아까 이제 발제해서 제안을 드렸듯이 경원선이 지나는 주요 기존 거점 중심의 개발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경원선 지나는 DMZ를 개발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북한 지역도
아까 유재신 박사님 사진 보여주셨듯이 세포 등판이라든지 고산지대의 과수농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남북이 좀 더 협력해서 스마트팜을 도입한다든지 또는 그 고산지대에 맞는 약초라든지 약용식물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남북한이 상징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고, 지금 개발되지 않는 지역을 막 DMZ-7을 제거하고 파헤치는 그런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보면 유재신 박사님 보존하는 입장 존중하고, 그것과 또 제가 말씀드린 그 제한적인 교통망 중심, 교통 거점, 물류 거점 중심의 개발이라는 것이 크게 배치되는 부분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유재진 박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단계를 나눈다면 제가 좀 더 가까운 단계, 그다음에 좀 약간 먼 미래, 그리고 실제로 뭐 급진전, 어떤 관계가 급진전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10년 안에 막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바로 시대적인 요청이냐 하면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이미 저 인구 밀도도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이 이미 되었다가 폐허가 되는 곳들도 많고, 그래서 전통 산업과 새로 다가올 산업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것하고 앞으로 다가올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똑같은지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연구가 좀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생태계 완전 보존론자는 아닙니다. 현명하게 이용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보존을 이야기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런 주의는 아니고, 그거는 누구도 아마 찬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남북이 이미 기존에 합의해 놓은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서해선이 경의선이죠. 경의선의 철도와 도로, 그다음에 동해선 축 이렇게 해서 기존에 합의된 지역들을 먼저 개발을 해서 좀 연결을 하고, 다른 지역들은 좀 지금 MZ세대들 한 10년, 20년 있으면 아마 우리 자리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 그분들이 좀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나왔을 때, 그리고 북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김정일 시대하고 김정은 시대는 완전히 다른데, 이 세대에서 자란 세대는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대들이랑. 그래서 미래 산업과 미래 세대와, 그리고 기후 위기와 이런 팬데믹 이런 현상에서 살아가는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좀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좀 남겨두자는 이야기지, 평화는 개발이라고 오해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불확실한 이런 개발 사업들을 미리미리 좀 너무 많이 챙길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네, 예,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역지사지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요. 이렇게 남과 북의 역지사지, 또 세대 간의 역지사지. 그래서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존중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거버넌스에 대한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평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재준 시장님하고 그리고 서보혁 박사님께서 서로 간에 그 평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 이런 것 정도로 하시면서 마무리 말씀을 대신해서 짧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지방자치
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뭔가 할 수 있는 대북사업 사진 승인제 또는 소규모 협력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 내지는 승인 이런 걸 면제해주는 포괄적인 그 정부의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하고 내일 아침에 그 북미 아니 미국과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그런 정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눈앞에 다가와 있는 개성공단에 대한 그런 그 재개 방안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약간 지방 정부가 그동안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었다면 이 대북 문제만큼은 이제는 같이 가는 그 어떤 수평적 관계에서 한번 좀 바라봐 주신다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게도 조금 더 평화 통일 이 길을 가는데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보다는 지금 중단되어 있는 남북 간의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비핵화 프로세스 이런 것이 다시 재개가 되어서 앞서서 말씀하신 접경지역 지자체의 남북 교류 협력 그리고 우리 한반도 전체의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과 또 생태 보존과 잘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고 나서도 문제지만 현재 상태 또 통일을 해 나가면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남북이 협력해 나가는 정치 군사적인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그것이 안 되면은 지금 우리들이 오늘 꿈꾸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들이 꿈에 불과할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남북 간의 재래식 군사 협력, 그다음에 북미를 주축으로 하는 비핵화 협력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것에서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제로서 종전 선언 그리고 남북한 합의가 이제 접경 지역 일대에서 가능한 선부터 추진해 나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북한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또 국제사회가 바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나 아니면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 중앙정부대로 또 지방정부대로 또 그리고 우리 국회 그리고 전문가 집단들이 보다 폭넓은 토론의 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발제와 토론 감사합니다. 서보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하러 미국을 가 계십니다. 이때 때에 맞춰서 미국 하원 의원 브래드 셔먼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과 그리고 북미 연락사무소의 설치 그리고 북미 이산가족 간의 상봉 등 여러 가지를 담고 있고요. 이 종전선언법이 한반도 평화법안이 상정된 것을 기념해서 또 국회에서는 17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또 발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멀지만 가야 되는 길이 평화하고 또 통일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가 우리 접경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북한의 진심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평화운동 협력 세션 1-3 DMZ 접경 지역의 평화와 번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소중한 의견 나눠주신 좌장님을 비롯한 발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유튜브로 현재 같이 시청해 주시고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2 DMZ 포럼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원현정이었고요.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